세 번째 발표로는 당대 전기에 나타난 도교 수행론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고려대학교 나옥원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선생님 나오시죠.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당나라 때의 소설 전기와 관련된 논문을 발표하게 된 나우권이라고 합니다. 이 전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견해들이 적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기한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이 전기에 대해서 육아의 인륜이라고 하는 가치를 무시한, 제대로 밝히지 못한 재미삼아 쓴 잡문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비판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전기의 작자로 거론되어지는 배형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입니다. 이 배형과 같은 도가 혹은 도교류의 인물들이 당나라 말기의 절도사인 고변을 망치게 해서 결국 당나라를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비판입니다. 즉, 한 번 더 정리해 보자면 고변이 쓴 전기라는 작품에 대한 몰이해, 또 더 나아가서 전기라는 작품을 쓴 배형에 대한 인간적인 비판, 이 두 가지가 주류를 이룹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먼저 배형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를 살피기 위해서 배형이 모셨던 고변이라는 인물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변은 산동 지방의 발해 고씨 출신으로 당나라 후기 3대 명장 가운데 한 명으로 불리워집니다. 당나라 말기의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 서쪽으로, 또 아래 남쪽으로, 그리고 마지막 회남 지역, 즉 동쪽으로 일어났던 갖가지 변란들을 잘 봉합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나라의 무너져가는 상황을 막지는 못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고변을 실패한 인물이라고 평가하는데, 저는 이 고변이라는 인물의 공과를 좀 공정하게 평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 위기 상황에서 마지막에 구원투수가 등장을 하죠. 근데 구원투수가 그 어려움을 잘 막다가도 결정적인 한순간에 가서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어쩌다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 구원투수를 잘못된 투수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시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고변 문화에는 도가 도교의 진행성이 높은 다수의 인물들이 모입니다. 배영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또 우리가 한국에서 잘 알고 있는 고은 최치원 선생도 그 문화에 계셨던 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고변 막하에는 다수의 도가 도교 진행성이 높은 인물들이 모였고, 또 게다가 그가 주로 활동했던 이 회남 지역은 회남자라고 하는 황노학의 어떤 전형적인 작품이 만들어져 있는 어떤 도가 도교류의 어떤 정치 모델을 만든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치 모델을 이 고변이라는 분은 실현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고변 문화의 유학자가 아니라 도가 도교의 진행성이 높은 인물들이 모인 것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더욱더 정당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요, 최치원 선생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최치원이 당에서 신라로 올 무렵, 황소의 난을 진압하고요, 올 그 무렵에 그의 동료들이 최치원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유선이라고 하는 호칭을 씁니다.
유학자이면서 동시에 신선이다 라고 하는 칭호인데요. 자, 이 그림이 좋은 예입니다. 하동의 우남영당에 있는 최치원 그림입니다. 자, 지금 왼쪽 그림이 우리가 오늘날 볼 수 있는 최치원 초상화입니다. 그런데 이 왼쪽 그림의 하단 부분에 지금 보시면 책이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시회를 기획하던 곳에서 뭔가 좀 너무 덧칠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안에 좀 다른 그림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엑스레이로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만 이 왼쪽 부분에 책이 있던 이러한 그림이 사실은 원래 그림은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오른쪽 하단에 동자, 신선을 모시는 동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최치원은 유불도 삼교를 통합한 더욱이나 그가 모시던 고변이라는 인물이 도가 도교적 지진성이 매우 높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런 최치원 선생도 그와 같은 흐름을 공유했던 분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배형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우리가 상당히 좀 벗어날 수 있고, 배형이 쓴 전기라는 작품이 무의미하다, 잡문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그의 작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탐구하면서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두 번째 챕터는 도사의 신물인 거울, 고경기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고경이라고 할 때 이 고경은 옛날에 만들어진 거울이라는 의미죠. 당시의 거울은 당연히 청동기로 만들어졌을 수밖에 없을 테고요. 그래서 이 청동기 거울이라고 하는 글자를 갑골문, 금문 등의 오래된 옛 글자, 고문자를 통해서 살펴보면 처음에 이 경이라고 하는 글자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거울 감자 내지는 감시 감독하다라고 할 때 이 감자는 거울이라는 의미가 살아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이 거울 감시하다라고 할 때 이 감자의 왼쪽 윗부분을 신하 신자라고 생각하는데요. 갑골문을 보면 신하 신자가 아니라 청동 거울 혹은 청동으로 만든 솥 안에 물을 담아두고 그 물에 자기의 얼굴을 비추는, 즉 이 신하 신자처럼 생긴 부분이 신하 신자가 아니라 사람의 눈을 크게 확장시킨 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중에 쇠 금자를 덧붙여서 거울 감자로 만든 거죠. 그래서 거울이라는 것들은 자기를 비춰보면서 객관화시키고 사물의 실상을 명확하게 알아간다, 이런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도 그렇고요, 우리 한국에도 일본에도 또 몽골 지역에도 거울과 관련된 다양한 유물들이 남아져 있는데요. 특히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것으로는 지금 왼쪽에 보이는 문영왕릉에서 발견되어진 세 가지 거울, 그 가운데 특히 청동 신수경이 있고요. 국보로 지금 지정되어져 있죠.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지금 오른쪽에 있는 고조선 시기의 지금 여기 고리가 두 개 있죠. 그래서 고리가 두 개인 다뉴, 뉴가 여러 개인 가는 선이 그려진 거울, 이 또 국보로 지정되어져 있어서 아주 유명합니다. 고조선 다뉴 세문경은 숭실대학이 지금 소장하고 있어서 숭실대학교 박물관에 가면 언제든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은요, 중국의 과학과 문명을 쓴 조셉 니담이 당시의 실제 모습에 가깝게 외단 그림을 만든 겁니다. 도사들이 단약을 구워서 신선이 되어서 단약을 먹고 신선이 날아 올라가는 그 과정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죠. 가운데 보면 화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신선들이 아주 경치 좋은 산에 올라가서 단약을 굽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지금 이 부분, 여기가 바로
부적이죠. 근데 그 옆에 하얀 동그란 것이 있죠. 자, 이것이 바로 거울입니다. 그리고 또 거울 아래쪽에 보면 화면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칼이 놓여 있습니다. 칼, 거울, 그리고 부적, 이 세 가지는 다 벽사, 즉 삿된 것들을 물리치고 정화시킨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임을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까지가 거울에 관련된 일반적인 이야기일 테고요. 이 거울을 관리할 때는 거울을 관리하는 특별한 전문적인 직업인이 필요합니다. 그 직업인을 마경 혹은 마경인이라고 말합니다. 거울을 깨끗이 닦아서 자기 얼굴이 잘 보이게 만드는 이런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마경인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한 것으로는 한나라 때의 열선전, 부국선생전에 이런 마경인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마경인의 도움을 받아서 이 거울이 실제 고경기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면 병에 걸린 환자를 낫게 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세 번째 이 부분인데요. 거짓, 삿된 것을 없애고 광명의 세계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내용을 보면요,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 앵무라고 하는 여자 하인이 있습니다. 고경기의 주인이 거울을 들고 그 집에 나타나자 이 앵무가 사실은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라 천년묵은 여우였던 것이 들통나고 맙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재밌어지는데요. 천년묵은 여우임이 들통나서 이 거울의 신통력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 천년묵은 여우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얼굴로 변신해 있기는 하지만 결코 사람에게 위해를 가지 않는 인간과 공존하는 또 다른 어떤 생명체, 이류라고 통상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류로서 같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거울이 비침에 의해서 자기의 본래 모습이 인간이 아니라 인간으로 잠시 탈바꿈한 변신한 여우임이 탄로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또 이 여우는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 자신의 거짓됨, 이 드러났음을 부끄러워하면서 결국은 술 한잔 마시면서 자기의 생을 마감 짓는 어떤 그런 좀 통쾌한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고경기에서 보이는 인간과 이류가 공존한다라고 하는 이런 가능성, 또 마경인의 이야기는 이후 서번낭전에서도 또 보입니다. 자, 이 관련해서는 네 번째 부분에 가서 보다 더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장은요, 두자춘이라고 하는 인물을 다룬 두자춘전입니다. 이 두자춘전은 크게 보면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북주에서 수나라 사기에 살았던 두자춘이라는 인물이 매우 좀 방탕한, 그래서 가산을 탕진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나서 아무런 대가 없이 그에게 300만 양을 지원하고 그 돈으로 두자춘은 또 가산을 탕진하고 다시 1000만 양을 빌려주고 또 탕진하고 마지막으로 3000만 양을 빌려줍니다. 자,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도움을 받자 두자춘은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삶을 열심히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3000만 양을 잘 지키면서 동시에 고아와 과부들이 살 수 있게 만드는 일종의 사회적 실천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사회적 실천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도와준 노인에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바가 있다면 제가 당신의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자 그 노인이 이런 요구를 합니다. 내가 단약을 만드는 도사인데
나를 지켜줄 무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당신이 나의 호위무사가 되어서 나를 좀 잘 지켜다오. 하룻밤만 지켜다오. 다만 전제 조건이 있는데 절대 말을 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두 번째 본론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실제 그 단약을 지키는 과정이 나타나는 거죠. 뭐 맹수가 나타나고 독충이 나타나고 죽어서 지옥 유황불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병약한 여인으로 환생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이런 삶을 이어가면서도 끝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의 남편이 이 두자춘, 여인으로 변한 두자춘이 사실은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눈치를 채고 말 한마디만 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두자춘은 노인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남편은 화가 난 나머지 아이를 마당에 내 동댕이 치면서 피를 철철 흘려 죽게 만듭니다. 그때 두자춘은 자신의 아이가 죽어가는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으악! 안 돼! 라고 고함을 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여태까지의 모든 과정들이 다 깨어나면서 환상이 사라지면서 그 노인을 지키던 호위무사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노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끝내 말하지 말라는 그 약속을 지켜야 됐는데 자식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 집착의 마음이 강해서 자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나도 단약을 만드는데 실패했다. 라고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으로 소설이 끝이 납니다. 자녀의 죽음, 자녀가 위험한 상황을 직면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 또 자녀의 죽음 앞에 울부짖는 부모의 마음을 이 두자춘전에서는 집착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은 동의하실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동의가 잘 안 되네요. 우리 정산도에서도 부부란 인도의 시작이요 만복의 근원이다. 죄는 남의 천륜을 끊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아마도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것처럼 정산도의 많은 분들도 동의하기 쉽지 않은 두자춘전의 결론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동의하기 어려운 소설이 왜 등장했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실 이 작품의 원본 모델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인도의 설화입니다. 당태종 때 활동하셨던 현장 스님이 쓰신 대당서역기에 보면 열사의 설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달타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 처음 법륜을 일으킨 초전 법륜을 한 그 녹야원 부근에서 장생불사를 추구하던 일단의 요기들이 있었던 거죠. 그 요기가 자신을 지켜줄 호위무사를 필요해서 어떤 사람에게 500금에 해당하는 돈을 빌려주고 돈을 그냥 주고 이후에도 수차례 금전적인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그 금전적인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 절대 말을 하지 말고 입을 열지 말고 자신을 지켜라 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많은 환상을 겪고서 결국 자기 자식이 죽는 것을 보고 고함을 지르면서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실패하러 돌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열사지라고 하는 설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막 살핀 두자춘전이 북주에서 수나라 시기의 작품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당태종 이후에 현장스님의 대당서역기에 나타난 설화를 적당히 중국화시켜서
그 스토리라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새롭게 변화한 번안극의 수준에 불과한 것이죠. 자, 이렇게 되어지면 저와 많은 정상 교인들께서 동의하기 어려운 것처럼 소설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 전기에서는 위자동전이라고 하는 작품을 새로이 짓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보면 서론과 본론 부분은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 부분에서는 좀 달라집니다. 살무사가 나타났지만 물리치고요. 환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지옥 가고 환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여인의 유혹 앞에 유혹을 물리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식이 죽는 것이 아니라 여명이 밝아올 무렵에 한 도사가 나타나서 이제 단약이 완성되었구나, 고생했어, 수고했어 라고 등을 투덕투덕 두들겨 주자 이 위자동은 자기가 지키던 그 노인의 서성, 즉 사조라고 생각해서 칼을 풀고 어서 오십시오 라고 인사를 하게 되고, 그 틈을 타서 화로를 부숴버리는, 결국 단약을 만드는 것이 실패로 돌아가는 이야기로 바뀌어집니다. 자, 이 이야기는 부부와 부자로 대표되어지는 가정윤리를 무너뜨리는 인도 설화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환시켜서 수행 과정에서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스토리라인으로 변화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그렇게 변화되어진 새로운 중국의 도가 도교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섭언낭전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 소설은 여성 협객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서성은 살수를 키워내는 사람이니까 매우 잔혹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탐관오리를 죽일 때 그 탐관오리 옆에 그의 어린 자식이 있다면 주저하게 되겠죠. 결코 주저하지 말고 우선 자식을 먼저 죽이고 그리고 나서 부모를 죽여라 라고 하는 잔혹한 면모를 보입니다. 그에 반해서 서번낭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서성으로부터 꾸지람을 듣게 됩니다. 자식 때문에 부모를 함부로 죽이지 못하는 조금 인간적인 면모가 보이는 살수입니다. 게다가 이 서번낭은 매우 어떤 다정다감한 무정, 지금 제가 무자를 써놓은 이 위에 무성할 무자를 써뒀는데요.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져야 될 올바른 마음을, 감정을 풍부하게 가지는 그런 인물로 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명령을 받아서 유창해라는 인물을 죽이러 갔지만 유창의 인품에 반해서 죽이기는커녕 그의 신변을 헌신적으로 호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 나중에 돌아가시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에게 가서 서럽게 조문을 하고 또 그의 아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도움되는 말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감정부터 벗어나는 무정으로부터 인간이 지켜야 될 감정을 풍부히 가꾸어 나가는 무성할 무자, 무정으로 바뀌는 것이 중국화되어진 어떤 도교의 좋은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게다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가 지키던 유창해라는 분이 성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도인 장안으로 나아가자 이 서번낭은 자기가 모시던 유창해를 따라가지 않고 자연으로 은거합니다. 출세라고 하는 어떤 명예의 길을 마다하고 자연을 함께 찾아가는 어떤 도가적인 이런 면모를 보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작품으로 손각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손각전에 보면 사람은 양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요괴는 음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손각의 아내 원씨 부인이 사실은 원숭이가 변한 요괴입니다. 이류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류와 공존할 수 없다,
상극이다라고 하면서 이 원시 부인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 스토리라인은 굉장히 어떤 반전이 있는데요. 손각이 얼굴이 초췌해진 것이 그의 아내 원시 부인, 원숭이인 이류와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는 바람에 음주, 그다음에 노름 등등으로 방탕했기 때문에 초췌해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원시 부인과 아들을 낳고 십수년간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어떤 상생의 모습이 잘 나타나는 그런 어떤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원시 부인 역시 출세한 부인, 남편이 결국은 고위관직으로 출사하게 되는데요. 출세한 남편을 버리고 나무를 타고 자유롭게 노니는 자기 동료 원숭이를 보고서 결국은 인간 세상을 벗어나서 숲으로 자연으로 회귀하는 이러한 모습이 또 보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그럼 자연으로 가서 뭘 했냐? 수행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몇 가지 예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곤전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 요곤은 아주 평범한 하지만 아주 착한 품성을 가진 인물입니다. 사냥꾼에게 사로잡힌 토끼와 여우 등을 자기 돈으로 사서 그 토끼와 여우들을 풀어주는, 방생하는 어떤 선행을 실천하는 인물인데요. 그가 사는 마을 옆에 아주 탐욕스러운 성녀 해소가 살고 있습니다. 이 해소는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황정, 둥글레죠. 이 황정이라는 약초를 먹으면 오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물 속에 황정을 가득 담아두고 이 요곤이라는 인물을 거기다가 빠뜨려 버립니다. 그러면은 요곤이 황정을 먹고 만약에 장생불사한다면 효과가 입증이 된다면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요곤을 빠뜨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곤이 이 우물 속에 빠져서 어떻게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서 고심하고 있던 차에 마침 한 여우가 나타납니다. 이 여우는 자기가 그동안 방생해서 살려줬던 그 여우의 신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요곤이 이 여우가 마음 수양을 하면 당신은 이 우물로부터 탈출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 수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마음 수양을 강조하는 도교의 새로운 서적이었던 서성경의 구절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요곤이라고 하는 인물은 요곤이라는 인물은 적덕, 죽어간 동물들을 살렸죠. 생명을 소중히 하는 덕을 쌓는 행동, 그리고 황정을 먹는 육체 수련, 또 더 나아가서 마음 수련, 이 삼자가 공존했기 때문에 그 난국을 빠져올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성녀 해소는 황정 때문에 요곤이 빠져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거기에 들어가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탐욕에 찌들어서 마음 수련하지 못하고 육체 수련만 하면 결국 죽음을 낳는다라는 이야기, 진심 견수하면 참된 마음을 굳게 가지면 복이 온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와 같은 맥락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소광전에 보면 용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면서요, 결국 거기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용의 수행은 고급의 수행자의 수행과 똑같은데 낮은 수행자는 몸과 마음이 다 성공하지 못하고 중간 등급의 수행자는 마음 수양은 제대로 이루어지지만
몸이 완성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최상의 수행자는 몸과 마음이 함께 깨달음, 완성에 이르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러한 개념이 돌을 잘 닦는 자는 그 정원이 굳게 뭉쳐서 죽어서 천상에 올라가 영원히 흩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가르침과 좀 닿아 있는 성명 쌍수의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만 딱 더 소개해 드리면, 번부인 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번부인의 결론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번부인은 소요라고 한 소녀를 만나서 수행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가 도교 수행을 시킬 수 없다고 해서 자기 집으로 끌고 갑니다. 하지만 소요는 굳게 자기 마음을 다지면서 수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부모로부터 허락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수행을 하는데 평범합니다. 마당 쓸고 경전 읽고 등등의 아주 일상적인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두 번째 수행자로서의 평범한 기초 단계, 그걸 연기 축기 단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도화합이라는 본격적인 수련 단계로서 3년간의 폐관 공부를 합니다. 자, 이까지는 수행의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번부인은 동정호에서 죽음의 위험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이러한 노력을 실천하고 구제의 노력을 한 다음에 소요와 더불어 신선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즉 자리로 대표되어지는 자기 완성을 추구하는 이러한 수행과 더불어서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사회적 실천, 덕을 닦는 이런 노력은 물론이고요, 사회적 실천을 할 때 비로소 신선이 되어서 하늘로 날아 올라간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산도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실천에 대해서 다양한 고민들을 하실 것으로 짐작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실천들이 좀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당나라 때 그 배영이라는 인물이 쓴 이 전기 소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도교를 모티브로 한 그런 그 여러 소설 작품들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뭐 서양에 비교해 보자면 굉장히 이 당나라 같은 경우는 9세기의 작품인 셈인데요, 훨씬 소설이 일찌감치 이제 발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배영이라는 인물이 흥미롭게도 그의 패트론이 이제 고변이라는 사람이었죠. 이 고변은 고구려의 후손입니다. 고구려 유민의 후손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절도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여러 이 도에 관심이 많은 그런 인물들을 이 후원을 했던 일종의 이제 패트론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바로 최치원 선생도 그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